다음에 강박이한 의사표시를 봅니다. 강박이한 의사표시란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강박행위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여 상대방을 공포심에 빠뜨린 일체 행위를 강박행위라고 합니다. 이 토지를 나에게 매각하지 않으면 당신 딸을 납치할 거야. 그게 대표적인 강박행위입니다. 그럼 강박행위도 역시 수단의 제한이 있게 없게? 없습니다. 강박의 수단의 제한이 없습니다. 침묵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 수단의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공포심에 빠뜨리면 되지 그 해악의 고지가 실은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사회강박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83페이지 강박행위 동그라미 2번을 보십시오. 강박이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며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것이 나와있죠. 각세 서명날이 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러분 각세 서명날이 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 서명날이 하지 않을 때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를 안 했죠. 그러면 강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를 해줄 때 강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TV 같은 걸 보면 연속극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통 보면 연속극의 남자 주인공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히트를 쳐요. 완전히 돈 많은 뭐라고? 왕자. 그러니까 사극에는 왕자가 나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라고? 대기업의 아들. 재벌 2세가 돼야 돼요. 이게 나오든지 안 그러면 깡패가 나와야 돼요. 그 깡패는 나쁜 놈은 나쁜 놈이 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만큼은 뭐라고? 얼마나 유하는지 몰라. 목숨을 걸고 유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가 소재를 해야 되지. 다른 거 하면 히트를 못 칩니다. 당연히 잘생겨야 된다, 안 생겨야 된다? 잘생겨야 됩니다. 시중에 보는 깡패하고 틀려요. 완전히 잘생기고 그런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럼 시청자가 전부 다 여자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깡패 갑이 나옵니다. 그 옛날에는 송성환 이런 애였죠. 눈썹 진한 애죠. 밤송이 같은 애. 그래서 보통 보면 깡패가 주인공이면 나쁜 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서 지하실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토지나 상가를 매매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송산이 알겠습니다. 도장 찍는다 싫어합니까? 싫어요. 그러면 때린다 안 때린다? 깡패들 때립니다. 그래서 실컷 맞고 자식 그러고 도장 탁 찍고 다음 장면 바뀌면 집 날아가죠. 그러니까 깡패가 생기는 겁니다. 깡패가 사람을 때려서 도장 찍었다 집 날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보고 학생들이 그냥 집 날아가는가 싶어서 깡패하잖아. 그럴 때는 나오자마자 계약을 뭐 하면 된다? 취소하면 돼. 취소하면 끝이라니까. 그거 왜 집이 날아가느냐고. 그래도 그런 걸 하더라도 집이 안 날아간다니까 깡패를 안 해야 되는데 돈 안 되면 저렇게 때려가서 가져가야 안 되잖아요. 그건 자막에는 실제는 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안 됨. 이렇게 자막을 써줘야 된다니까. 응? 따라서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해야 된다? 맞고 도장 찍어야 됩니까? 들어가자마자 도장 어디 찍을까요? 그러고 나오고 나서 취소하면 돼. 왜 맞고 취소하느냐고. 응?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어디 찍을까요? 나오면서 더 찍을 데 없습니까? 그러고 나와야 된다고. 응? 그럼 맞으면 꼭 주인공 어디만 피납니까? 여기만 쫙 나오고 여기만 피나오죠. 내가 때리면 그렇게 피나오겠습니까? 코만 한 방 딱 때리면 뭐라고? 이 겨울에 코 때리면 코 피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오기는 이 겨울에 얼음 코를 딱 때리면 코피가 쪽 나오지. 눈물을 줄줄 흘릴 거라고. 근데 꼭 여기만 피 조금 나옵니다.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고 말입니다. 흉터도 없어요. 또 보면 희한하다니까. 뻥입니다. 너무 심하게 맞아 애가 기절했어요. 기절해서 이 기절한 사람 손을 딱 가지고 도장을 콱 찍으면서 자식 나오죠. 지때는 기절했다는 건 이 갑에게는 의사결정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강박을 절대적 강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해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것은 내심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의사 능력이 없다 봐서 무효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3번 나옵니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런 것은 무효입니다. 취소가 아니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것으로 부동산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몇 단위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위 고의. 이것도 위법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죠. 정당한 권리 행사니까 설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더라도 강박행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소고발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예컨대 갑이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고발한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죠. 근데 이 갑이 탤런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갑한테 나에게 1억 주지 않으면 고발할 거야. 지금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고소고발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할 때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기 강박을 가만히 보니까 2번, 3번, 3번은 똑같죠? 결국은 사기 강박은 수단만 틀립니다. 하나는 희망을 수단으로 하고 하나는 강박을 수단할 뿐 나머지 요건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기 강박은 몇 단위 고의가 있어야 된다 했죠? 2단위 고의. 고의는 기책 사유가 있다고 그랬죠. 다음에 그 행위는 뭐 해야 된다? 위법해야 돼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750조는 기책 사유가 있고 위법성이 있으면 불법 행위가 된다 했죠. 따라서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뭐가 된다?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착오는 불법 행위가 아니지만 사기 강박은 불법 행위가 됩니다. 사기꾼, 강박은 강도 아닙니까? 당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기 강박으로 인한 그 행위는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효과는 당연히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뭐로 본다 했죠? 무효로 봅니다. 취소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무효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랬죠.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등기까지 다 넘겨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이 을로부터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을이 갑에게 사기를 한 거죠. 그럼 갑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다? 갑 마음입니다. 취소 안 해도 돼요. 매매하고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했다. 잘 팔았죠? 사기 잘 당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안 취소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나 취소를 딱 하게 되면 이 매매는 뭐로 바뀐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매매는 처음부터 무효로 바뀝니다. 그럼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할 필요 없는데 등기 넘겨줬다는 이행했죠? 그럼 뭘 들어간다?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취소한 이유가 도로 반환 받으려고 부당이득 취소하지 본안 못 받아 같으면 뭘로 취소를 합니까?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사기꾼이 번개처럼 병에게 처분해버렸어요. 병은 사기한 사실을 모르고 취소했습니다. 그럼 취소한 다음에 당신은 무효인 등기를 넘겨받았으므로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도 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이것도 역시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못합니다. 착오나 사기강박이나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데 무슨 무효로 바뀌느냐? 상대적 무효로 바뀝니다. 자, 이제는 원물 반환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이제 무슨 반환들 한다? 가액 반환들 하죠. 그럼 갑원을에게 가액 반환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사기 강박이 하나 살펴입니다. 자, 여기서 요즘 뜨는 것이 제3자 사기 강박입니다. 제3자 사기 강박은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합니다. 그럼 매매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이죠. 그럼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사기 강박하면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병은 이 매매의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 아닌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제3자. 이렇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사기 강박하는 겁니다. 예컨대
매도인을 사기강박했습니다. 그럼 사기강박 당한 자는 누구죠? 갑입니다. 그럼 갑이 취소권자겠죠. 그럼 사기강박을 당해서 무슨 행위를 했을까요? 매매를 했죠.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갑이 무슨 했다? 매매. 누구하고 했습니까? 을과 했어요. 그럼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럼 취소당하면 을은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을지가 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일 저하고 괴를 했습니다. 근데 매매 계약 다 하고 나서 제가 2달 뒤에 아저씨 계약 취소합니다. 왜 취소하느냐 하니까 나는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당신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소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 아저씨 내가 사기한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건 취소를 못해요. 왜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이 을에게 취소를 한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은 상대방을 보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3자가 사기했을 때는 상대방이 제3자에게 사기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뭐 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건 두 놈이 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함부로 취소를 못하게 합니다. 자, 84페이지 효과를 봅니다. 1번 사기 강박을 한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라고? 유효입니다. 다음에 2번 먼저 오른쪽 제3자를 보십시오. 사기 강박 취소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응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럼 제3자 선의는 추정되게 안 되게? 아까도 했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악의를 주장하는 자, 즉 무효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3자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세요. 지금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계약이 취소됐어요. 아이고, 처음대로 할게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다시 을이 병에게 전매를 했어요. 자, 매매 계약 했어요. 이렇게 제3자 프로 부동산이 넘어간 다음에 갑이 을에게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럼 이 사람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취소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고 뭐이니까? 선이니까. 문제는 이 경우가 아니고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취소했으면 이 매매는 무효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빨리 말소하고 가져가야 되겠죠. 취소하고 나서 등기를 말소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있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을이 이 매매약을 뭐 했다? 취소한 다음에 병이 매매를 한 겁니다. 아까는 취소하기 전에 매매했고요. 지금 취소한 다음에 매수했어요. 근데 취소한 사실을 몰랐어요. 이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게 없게? 네? 취소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 보호받을까요? 취소한 다음에 아직 등기가 말소되지 않게 있을 사이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도 보호받느냐 이 뜻입니다. 봐봐요. 여러분이 병입니다. 어느 날 부동산을 매수하러 가니까 이 을이 지금 부동산을 매도한다 그래요. 등기부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 을로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매하고 나서 등기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갑이 와서 아저씨 취소된 물건을 샀다. 따라서 이건 내 거니까 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돌려주게 안 돌려주게? 안 돌려줬잖아. 나는 뭘 믿고 샀다고? 등기를 믿고 샀잖아요. 을을 믿었습니까? 등기를 믿었습니까? 그런데 보호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꼭 취소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취소한 이후라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도 보호받는 제3자에 속합니다. 그것이 3번입니다. 제3자는 취소 전 이해관계를 맺은 자뿐만 아니라 취소 후 그 법률의 외관이 제거되기 전, 즉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왼쪽 84페이지 제3자 사기강박입니다. 제3자 사기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제3자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2번, 3번은 지금 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대리할 때 할 겁니다. 그런데 제3자 사기 강박일 때 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게 만들죠?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만일 지금 이 제3자에게 사기당한 갑은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매매했죠. 그런데 만일 이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상대방 없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요 매매는 상대방 있는 건데 이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상대방 없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 유죄포 아닙니까? 그걸 했다. 그럴 때는 보호할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2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제3자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보호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적용 범위, 아까도 말했지만 소송행위, 공법행위, 가족법상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타 제도와의 관계 하나를 봅니다. 1번 사기와 착오란 말이 나옵니까? 야, 이제는 사기도 배웠고 착오도 배웠으니까 봅니다. 갑이 보세요. 을에게 자, 이 고려청자를 보십시오. 국복금이다 해서 거짓말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이 을이 국복금 즉 고려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청자란 착오에 빠져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 을이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 매매계약은 사기를 당해서 했으니까 사기력으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나 이 을은 사기를 당해서 매매 목적물에 관한 통일생활은 착오에 빠졌잖아. 그럼 을은 이 계약을 착오력으로도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요건을 중첩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둘 다 주장할 수 있는 걸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경합한다 그래요. 따라서 사기와 착오는 경합하게 안 하게? 경합합니다. 경합한다는 말은 을은 사기 주장할 수도 있고 착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합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 주장해야 돼요. 사기와 착오는 경합한다 안 한다? 경합합니다. 그래서 사기와 착오는 경합합니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다음에 뒤에 3번을 봅니다. 하자담보 책임은 안 했으니까. 자, 방금 제가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무슨 행위가 된다 했죠? 불법 행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합에 관해서 보면 첫 번째 사기와 착오는 제가 경합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사기와 불법 행위를 지금 보는 겁니다. 사기와 불법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착오는 불법 행위가 아니지만 사기는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갑 분양회사가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분양자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분양을 했어요. 그럼 이게 침묵이 한 기망, 사기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 사기 분양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그 분양 계약을 취소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110조에 따라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자체는 불법행위가 되니까 사기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 양자는 경합하게 안 하게 합니다. 그래서 A, B, C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도로 받아갈 수도 있고 분양은 그대로 두고 불법행위한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 나눠졌어요. 아예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다 받은 사람도 있고 분양계약을 취소 안 해. 안 하면 분양대금 다 납부해야 된다, 안 납부해야 된다? 납부하고 대신 손해배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은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이 둘 취소해서 부당이득 주장할 수 있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받았어요. 분양대금을. 부당이득 다 받고 다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예?
분양대금을 다 반환받았으면 손해난 게 없잖아. 따라서 부당이득 받고 손해배상 받고 돈은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거는 뭘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되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자, 1번을 지금부터 봅니다.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때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병존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하는 게 아니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뭐 해야 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돈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밑에 기출지문 2번을 봅니다.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왜냐? 그냥 그건 그대로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위에 있는 2번을 봅니다. 제3자 사기로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 이상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 그럼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밑에 기출지문 3번을 보십시오. 사기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소송행위는 우리 민법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박행위 이런 건 소송행위, 공법행위, 가족법상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맞다. 그럼 됩니다. 4번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표의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한 경우 양자는 병존하지만 뭐는 안 된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사법시험, 변리사 다 나왔고 우리 시험에도 나와서 안 나왔어요? 방금 2번 나왔잖아.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의사표시에 관해서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효력 요건 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대리를 들어가기 전에 88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나와 있죠. 이걸 간단히 지금 살펴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등은 세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 공시송달, 수령능력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인데 갑이 지금 을에게 이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이 토지를 사겠습니까? 청약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근데 이 의사표시가 도대체 언제 효력이 발생되느냐?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용어가 있습니다. 격지자란 말이 있고 대화자란 말이 있어요. 격지자란 내가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도달되는데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격지자라고 하고 발송과 동시에 도달되는 걸 대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는 지금 무슨 거죠? 대화자죠. 내 의사표시가 발송과 동시에 일어나는데 도달이 됐잖아요. 그러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로 청약을 합니다. 그건 무슨 관계다? 격지자입니다. 자, 뉴욕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로 청약을 합니다. 격지자입니까? 대화자입니까? 대화자입니다. 이 대화자 격지자는 시간의 개념이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 토지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의 의사를 표시할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편지에 쓸 때냐? 말입니다. 아니면 우체국에 발송할 때냐? 아니면 상대방에게 도달될 때냐? 아니면 상대방이 읽어봤을 때냐?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편지 쓸 때 효력이 발생하는 주의를 흔히 표백주의라 그래요.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주의를 발신주의, 도달하는 것을 도달주의, 읽어보는 걸 요지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표백주의는 갑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안 될 것이고 요지주의도 을에게 너무 유리하죠.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발송 아니면 도달주의인데 우리 민법 111조는 대원칙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원칙을 취합니다.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도달주의라는 것은 상대방 있을 때 도달주의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적용이 안 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근본적으로 발송주의밖에 적용이 표백주의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발신주의도 아닙니다. 편지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도달주의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만 적용되는 겁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달주의라고 그러는데 도달이 뭐냐? 이 말입니다. 도달이란 상대방 지배권 내에 들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도달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통지를 직접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만일 남편에게 전달될 편지를 부인에게 줬습니다. 근데 부부 싸움을 했기 때문에 부인에게 전달을 안 해줬어요. 도달했게 안 했게? 도달한 겁니다. 왜냐?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있듯이 동가는 가족이나 고용이 우편을 수령한 때는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으면 되지 그게 반드시 직접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이 도달주의 원칙은 격취자, 대화자 모두 적용됩니다. 다음에 독특한 것이 방금 제가 우리 민총은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된다 했죠. 근데 딱 하나 요 도달주의는 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공법행위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 등에서 독촉장이 날라올 때 그것도 나한테 뭐가 되어야 됩니까? 도달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달주의는 어디에도 적용되니까 공법행위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달주의에 관한 원칙 111조는 강행규정일까요? 임의규정일까요? 당연히 임의규정이죠. 갑과 을이 합의해서 우리는 그냥 읽어볼 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합시다. 특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1조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다른 약정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으니까 도달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으니까 내가 의사표시를 발송했다 할지라도 도달하기 전까지 아직 효력이 없으니까 내가 한 의사표시를 도달하기 전에 내가 한 의사표시를 내가 스스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 없애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느냐? 철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철회란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먼저 90페이지를 보십시오. 도달주의 효과 나와 있죠? 1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를 들을 때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주문할 때 자,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주문했죠? 근데 딱 앉아보니까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달달한 게 먹고 싶어요. 방금 제 주문 취소하고 캐러멜 마키아토 주세요 그러죠. 무식한 겁니다.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사기당했습니까? 차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취소는 사기 차고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 그래야 된다? 방금 제 주문을 처리하고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마키아토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게 처리입니다. 근데 아메리카노가 내 책상에 딱 도달했어요.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돼. 효력이 발생한 이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도달돼야만 효력이 있는데 이 의사표시가 도달이 안 됐어. 불착됐어. 혹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늦착 연착됐어요. 이런 연착, 불착의 모든 분리가 누구한테 있다? 표의자겠죠. 왜냐? 도달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착, 불착의 분리는 표의자에게 있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111조 2항 아주 자주 나오는 거. 의사표시가 발송됐어요. 근데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행위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럴 때 이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칩니다. 왜냐? 의사는 결정돼 있고 변함없이 가고 있으니까. 이걸 의사표시 발송 후 사정 변경이라고 해요. 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법 조문이지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 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도달된지 안 된지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니까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표의자죠. 의사를 표시한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자,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이제 평상적인 거. 보통 우편의 경우 발송을 했는데 반송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우편의 경우 발송되고 반송된 바가 없으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까 안 할까요? 아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내가 도달했다는 걸 새로 입증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이 우편이라든지 아니면 등기 우편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의 경우에는 반송된 바가 없으면 그 무렵에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서는 내용 증명 배우죠. 내용 증명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 편지를 보고도 안 봤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용 증명을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위에 9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 장 앞으로 89페이지 보통 우편에 의한 발송이나 신문에 광고를 했다. 이런 것으로는 도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왜가 있겠죠. 왜랑은 도달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책에 발신주의가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이 발신주의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발신주의 할 때마다 이쪽에 와서 이게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문자 따서 외우게 해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도달주의 원칙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외적으로 무슨 주의?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민법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겁니다. 요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해서는 여러분 한 번만 읽어봐도 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3월달 강의할 때는 요 도달에 관한 입증 책임에 관한 판례만 이야기하고 바로 수업 넘어가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한자서 읽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지금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돼야만 효력이 있다 했죠. 문제는 여러분 상대방을 모르면 어떻게 도달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은 아는데 그 상대방이 어디인지 소재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사표시를 도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고를 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공시송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요건은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 소재를 모를 때입니다. 다만 이 모르는 것이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돼요. 표의자의 잘못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 소재를 모를 때 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사망했어요. 그럼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상속인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지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요럴 때 하는 거. 두 번째, 가끔 가다가 아들이 왔는데 아들 소재를 모르겠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공시송달입니다. 그럼 공시송달 방법은 공시송달을 수리를 가지고 법원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주면 법원 사무관이 그 사실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를 합니다. 밑에 나와 있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느냐?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몇 주?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2주가 되면 도달된 것으로 봐요.
다만 동일인에게 계속 공시송달할 때는 첫 번째는 2주지만 두 번째부터는 공시송달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 할 송달은 몇 개월이다? 2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2주, 외국은 2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시송달이라는 말 들어봤죠? 상대방 모를 때 하는 게 공시송달입니다. 그럼 공시송달 한 달부터 몇 주 지나면 된다? 2주 지나면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외국에 할 송달은 2개월입니다. 2번에 나와 있죠? 예. 다음에 의사표시 수령 능력입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청약을 했는데 그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만일 14세 어린애가 내 편지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이 의사표시가 도달됐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즉 발송하는 게 아니고 수령할 때는 아무나 수령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는 그 의사표시로서 뭘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결국 제한능력자는 무슨 능력자냐?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에게 도달한 때는 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은 갑은 이 을에게 내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됐다고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고 수령능력이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건 주장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14세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그날 제가 편지 받았습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주장 못하고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니까. 따라서 미성년자 쪽에서는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편지를 수령했다는 걸 법정대리인이 알았어요. 법정대리인이 알았다는 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죠. 그럼 도달을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다만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엄마 아빠가 미성년자가 편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대항할 수 없다 되어 있으니까 미성년자 등 수령 능력 무능력자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법조문을. 자, 여기까지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한 본문 한 번만 읽어보면 되겠죠? 자, 다음 주에 우리 민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5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대리를 들어갑니다. 이 대리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반드시 빠짐없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